할머니, 지금 타고 계신 차에서 내리세요. 평범한 고속도로 휴게소였습니다. 화장실에서 나오는데 낯선 여자가 제 손에 쪽지를 쥐어주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쪽지를 펼쳤어요. 거기 적힌 내용을 보는 순간 저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어요. 밖에서는 사위 민석이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들처럼 믿었던 사위. 저는 그 남자의 차에 다시 올라타야 했어요. 72살 늙은 할머니가 어떻게 살아남았냐고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그곳에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김옥자, 올해 72살입니다. 서울 변두리 재래시장에서 30년 넘게 반찬 가게를 운영했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 생선을 다듬고 나물을 무치고 젓갈을 담그며 살았습니다. 그렇게 억척스럽게 번 돈으로 작은 상가 건물 하나를 장만했죠. 남편은 15년 전에 먼저 세상을 떠났고 외동딸 소영이 하나만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6개월 전 그 하나뿐인 딸마저 교통사고로 잃었어요. 이제 저한테 남은 건 텅 빈 집과 주인 잃은 건물뿐입니다. 1월의 혹한기였습니다. 보일러를 켜지 않은 방 안에서 입김이 하얗게 피어올랐어요. 창문 틈새로 스며드는 칼바람이 온 집안을 꽁꽁 얼려버린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추위가 느껴지지 않았어요. 6개월 전부터 제 몸과 마음은 이미 얼어붙어 있었으니까요. 가스비가 아까워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따뜻해질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딸 소영이가 쓰던 방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낡은 자개 경대가 창가에 그대로 놓여 있었어요. 제가 시집 올 때 친정 어머니한테 물려받은 건데 소영이가 어릴 적부터 그걸 참 좋아했습니다. 경대 앞에 앉아 화장하던 딸의 뒷모습이 눈앞에 아른거렸어요. 엄마 나 이 립스틱 발라도 돼요? 하고 묻던 16살 소영이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저는 경대 서랍을 열어 딸이 쓰던 손거울을 꺼냈어요. 거울을 코끝에 가져다 대고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혹시라도 딸의 냄새가 남아있을까 싶어서요. 하지만 돌아오는 건 차가운 겨울 공기뿐이었습니다. 딸의 흔적은 점점 희미해지고 있었어요. 그 순간 6개월 전의 기억이 머릿속을 파고들었습니다. 경찰서에서 걸려온 전화, 허겁지겁 달려간 병원 영안실의 하얀 형광등. 경찰이 보여준 사고 현장 사진에는 찌그러진 차체와 피 묻은 핸들이 찍혀 있었어요. 장례식장에서 딸의 차가운 볼을 쓰다듬으며 중얼거렸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그날 아침에 차를 못 가지고 나가게 했어야 했는데 왜 그냥 보냈을까? 그 죄책감은 6개월이 지난 지금도 가슴 한가운데 녹슨 못처럼 박혀 있었습니다. 밥을 먹을 때도 잠을 청할 때도 그 못이 찔러대는 것 같았어요. 저는 손거울을 내려놓고 제 손등을 내려다보았습니다. 30년 넘게 시장통에서 생선을 다듬고 반찬을 만들어 팔았던 손이었어요. 손등은 갈라지고 거칠어져서 마치 가뭄에 쩍쩍 갈라진 논바닥 같았습니다. 손가락 마디마디에는 칼에 베인 상처 자국이 선명했죠. 이 손으로 딸을 키웠고 이 손으로 상가 건물 하나를 장만했는데 이제 와서 이 손에 남은 게 뭐가 있는지 모르겠더군요.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벨소리에 몸을 일으켜 현관으로 나갔습니다. 문을 여니 사위 민석이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서 있었습니다. 검은색 캐시미어 코트를 걸치고 한 손에는 커다란 선물 박스를 들고 있었어요. 반짝반짝 윤이 나는 구두와 잘 빗어넘긴 머리카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제가 입고 있던 올이 풀린 낡은 누비 조끼와는 천지 차이였죠. 장모님, 식사는 하셨어요? 얼굴이 반쪽이 되셨네요.
민석이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저었어요. 밥맛이 없어서 며칠째 미음만 쑤어 먹고 있었거든요. 민석이가 안으로 들어오며 신발을 가지런히 벗어놓았습니다. 그 모습이 참 반듯했어요. 민석이가 가져온 선물 박스를 열자 최고급 한우 선물 세트가 들어 있었습니다. 마블링이 촘촘하게 박힌 꽃등심이 진공 포장되어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게다가 관절에 좋다는 수입 영양제까지 따로 챙겨왔더군요. 저는 고마우면서도 미안한 마음이 동시에 들었습니다. 딸을 잃은 건 저만이 아니었으니까요. 아내를 잃은 사위도 힘들 텐데 이렇게까지 장모를 챙겨주다니. 민석이가 거실 탁자 위에 놓인 제 약통을 집어들었습니다. 고혈압 약과 당뇨약이 들어있는 투명한 플라스틱 통이었어요. 민석이가 약통 뚜껑을 열어 안을 확인하더니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어머님, 지난번에도 약 드시는 거 깜빡하셨죠? 여기 약이 그대로네요. 저는 머쓱하게 헛웃음을 흘렸습니다. 사실 요즘 들어 뭔가를 자주 잊어버리긴 했어요. 가스 불을 끄지 않고 시장에 나간 적도 있었고, 지갑을 냉장고 안에 넣어두고 한참을 찾아 헤맨 적도 있었죠. 요즘 건망증이 부쩍 심해지신 것 같아서 걱정이에요. 혹시 모르니까 병원에서 검사 한번 받아보시는 게 어떨까요? 민석이의 말에 저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나이 들면 다 그런 거라고, 별것 아니라고 대꾸했죠.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안한 기운이 스멀스멀 올라왔습니다. 설마 내가 치매에 걸린 건 아니겠지. 그런 생각이 머리를 스쳤어요. 민석이가 가방에서 알록달록한 팜플렛 하나를 꺼내 탁자 위에 펼쳤습니다. 강원도 설악산 근처에 새로 생겼다는 온천 리조트 광고였어요. 눈 덮인 산봉우리를 배경으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노천탕 사진이 실려 있었습니다. 여기 물이 신경통에 그렇게 좋대요. 어머님 무릎도 안 좋으시잖아요. 제가 VIP로 예약해뒀습니다. 저는 펄쩍 뛰었습니다. 이 늙은이가 무슨 호강이냐며 손사래를 쳤어요. 돈도 많이 들 텐데 그런 데 가서 뭘 하겠느냐고 차라리 그 돈으로 내 밥이나 사 먹으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민석이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의자를 끌어당겨 제 옆에 앉더니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손이 참 따뜻했어요. 소영이가 늘 그랬잖아요. 엄마 온천 한번 제대로 모시고 가는 게 소원이라고요. 그 말에 제 마음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소영이가 생전에 정말 그런 말을 했었거든요. 엄마가 평생 고생만 했으니까 언젠가 꼭 좋은 데 모시고 가겠다고요.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먼저 가버린 딸 대신 사위가 그 약속을 지키려는 거였습니다. 코끝이 찡해지면서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석이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어요. 그 미소가 어찌나 따뜻해 보이던지 저는 잠시나마 가슴속에 얼음이 녹는 것 같았습니다. 여행 전날 밤이었습니다. 민석이가 짐을 챙기러 집에 왔어요. 민석이가 안방 장롱을 열어 옷가지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거실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보았어요. 그러다 민석이가 갑자기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아, 어머님. 리조트 VIP 등록하고 입실 수속 미리 하려면 어머님 인감이랑 신분증, 통장 사본이 필요해요. 저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온천 가는데 인감도장이 왜 필요하지? 그냥 신분증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닌가? 평소 돈 계산에 철두철미했던 제 습관이 고개를 들었어요. 도장은 내가 가져가면 되지. 민석이의 표정이 살짝 굳었습니다. 하지만 금세 서운한 얼굴로 바뀌더군요. 눈썹 끝이 축 처지고 입술이 삐죽 나왔어요.
저 못 믿으세요? 제가 아들 노릇하려는데 그러시면 섭섭하죠. 그 말에 제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딸을 잃은 뒤로 저는 이 세상에 혼자 남겨진 것 같았어요. 친척들도 장례식 이후로는 연락이 뜸해졌고 시장 동료들도 저를 불쌍한 눈으로만 바라볼 뿐이었죠. 이제 의지할 건 사위뿐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장롱 깊숙한 곳에서 인감도장과 통장을 꺼냈습니다. 민석이에게 건네주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찜찜했지만 그 찜찜함을 애써 무시했어요. 설마 사위가 무슨 나쁜 마음을 품겠어. 내가 너무 의심이 많은 거야. 딸이 살아있을 때도 민석이를 그렇게 믿었잖아. 스스로를 그렇게 타일렀습니다. 민석이가 인감도장과 통장을 받아들고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반쯤 닫고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한참 동안 들려왔습니다. 뭘 그렇게 오래 싸나 싶었지만 물어보지는 않았어요. 민석이의 그림자가 방문 유리에 비쳤다 사라지기를 반복했어요. 한참 뒤에 민석이가 커다란 여행 가방을 들고 나왔습니다. 갈아입으실 옷이랑 상비약은 가다가 휴게소에서도 꺼내 쓸 수 있게 트렁크 말고 뒷좌석에 실어둘게요. 출발 당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민석이가 일찍 와서 저를 데리러 왔어요. 현관에서 신발을 신으려는데 민석이가 손바닥에 알약 2알을 올려놓고 내밀었습니다. 출발 전에 드세요. 고함량 비타민이에요. 장거리 이동에 지치실까봐 가져왔어요. 저는 별 의심 없이 그 알약을 받아 물과 함께 삼켰습니다.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알약이 유난히 쓴 것 같았지만 그냥 원래 그런가 보다 했어요. 민석이가 제 팔을 부축하며 집 밖으로 나왔어요. 마침 동네 이웃인 박 여사가 쓰레기를 버리러 나왔다가 우리를 보고 손을 흔들었습니다. 민석이가 박 여사를 향해 큰 소리로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장모님 모시고 2박 3일 푹 쉬다 오겠습니다. 박 여사가 부럽다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며 효자 사위를 뒀다고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웠습니다. 저는 멋쩍게 웃으며 민석이의 차에 올라탔어요. 조수석에 앉자마자 민석이가 제 핸드폰을 가리켰습니다. 어머님 폰 배터리가 없네요. 가는 동안 충전하게 주세요. 저는 핸드폰을 건넸습니다. 민석이가 충전 케이블에 핸드폰을 연결하더니 그걸 대시보드 서랍 안에 넣고 딱 닫아버렸어요. 저는 좀 이상하다 싶었지만 내비게이션이 방해되나 보다 하고 그냥 넘겼습니다. 차가 고속도로에 오르자 갑자기 눈꺼풀이 천근만근 무거워지기 시작했어요. 아까 먹은 비타민 때문인가 이상하게 졸음이 쏟아졌습니다. 눈을 떠보려고 애를 썼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히터 바람이 따뜻하게 얼굴을 스치고 창밖으로는 하얀 눈 덮인 들판이 흐릿하게 스쳐 지나갔어요. 마지막으로 본 건 운전대를 잡은 민석이의 옆모습이었어요. 백미러에 비친 그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 있는 것 같았지만 그게 미소인지 다른 무엇인지 확인할 새도 없이 저는 깊은 잠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꿈인지 현실인지 모를 어둠 속에서 딸 소영이의 목소리가 아득하게 들려왔습니다. 엄마 조심해. 하지만 저는 그 경고의 의미를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따뜻한 차 안에서 좋은 사위가 모시고 가는 효도 여행의 설렘 속에 잠겨 있을 뿐이었죠.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어요. 이 여행의 목적지가 온천 리조트가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내 딸의 죽음이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니었다는 것을요. 차가 멈추는 느낌에 눈이 번쩍 떠졌습니다. 차 문이 열리면서 차가운 바람이 확 밀려 들어왔어요. 저는 깜짝 놀라 몸을 움츠렸습니다. 여기가 어디지? 머리가 멍하고 입안이 바짝 말라 있었어요. 마치 술에 취했다가 깬 것처럼 온몸이 천근만근이었습니다.
목이 뻣뻣하고 손발의 감각이 잘 느껴지지 않았어요. 장모님, 휴게소 도착했어요. 화장실 다녀오세요. 민석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려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영동 고속도로 어딘가에 있는 대형 휴게소였습니다. 주차장에는 차들이 빼곡하게 들어차 있었고 사람들이 분주하게 오가고 있었어요. 점심시간이 다 되어서인지 휴게소 건물 앞이 북적거렸습니다. 시계를 보니 12시 반이 조금 넘었어요. 서울에서 출발한 게 9시쯤이었으니 3시간 넘게 잠든 거였습니다. 저는 비틀거리며 차에서 내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았어요. 아까 그 비타민 때문인가 이상하게 몸이 축 처지고 정신이 몽롱했습니다. 비타민을 먹고 이렇게 된 적은 평생 처음이었어요. 화장실 다녀오시고 식당가 안쪽 4번 테이블에 계세요. 제가 따뜻한 커피 사올게요. 민석이가 차 문을 잠그며 말했습니다. 그의 손에는 스마트키가 들려 있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휴게소 건물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휴게소 안은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각 구운 호두과자 냄새가 코끝을 간지렸고 어디선가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가족 단위로 온 사람들이 옹기종기 모여 앉아 밥을 먹고 있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 손을 잡고 제잘거리는 아이들, 서로 반찬을 나눠 먹는 부부들. 저는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6개월 전까지만 해도 나한테도 가족이 있었는데, 딸이랑 사위랑 셋이서 이렇게 여행을 다녔었는데, 명절 때마다 손잡고 다니던 그 시절이 꿈처럼 아득했어요. 이제는 혼자가 되어버렸구나. 그런 생각에 가슴이 쓰렸습니다. 화장실을 다녀온 뒤 식당가 구석에 있는 4번 테이블을 찾아 앉았습니다. 플라스틱 의자가 차가웠어요. 의자에 몸을 기대니 또다시 졸음이 밀려왔습니다. 눈꺼풀이 천근만근 무거웠어요. 저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졸음을 쫓으려 했습니다. 뭔가 이상해. 비타민 먹고 이렇게 졸린 적이 없는데 불안한 마음이 스물스물 올라왔어요. 그때 누군가 제 테이블 옆을 지나갔습니다. 푸드코트 유니폼을 입은 젊은 여자였어요. 30살쯤 되어 보였습니다. 손에 행주를 들고 주변 테이블을 닦고 있었어요. 그 여자가 자꾸 제 주변을 맴돌았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청소하는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 제 테이블 쪽만 계속 왔다 갔다 했어요. 뭔가 말을 걸고 싶어 하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저는 신경이 쓰였지만 모른 척 했어요. 여자가 제 테이블로 다가왔습니다. 물컵을 하나 들고 있었어요. 얼굴을 자세히 보니 어디서 본 것 같기도 했습니다. 아닌가. 기억이 잘 나지 않았어요. 여자가 컵을 테이블 위에 놓으려는 순간 여자의 손이 흔들리더니 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아이고, 이런. 저는 깜짝 놀라 몸을 뒤로 빼며 소리쳤어요. 물이 테이블 위로 흥건하게 퍼졌습니다. 치마 끝자락이 젖었어요. 저는 허둥지둥 휴지를 찾았습니다. 그 순간 여자가 제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차갑고 축축한 손이었어요. 놀라서 고개를 들어보니 여자가 저를 똑바로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 눈빛이 너무나 간절하고 절박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호소하는 것 같았어요. 할머니, 소리 내지 말고 제 말 들으세요. 여자가 속삭였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뭔가 심상치 않은 기운이 느껴졌어요. 여자가 행주로 테이블을 닦는 척하며 휴지 뭉치 밑에 뭔가를 슬쩍 밀어 넣었습니다. 꼬깃꼬깃 접힌 종이 한 장이었어요. 죄송합니다. 여자가 큰 소리로 사과하고는 후다닥 주방 쪽으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멍하니 그 뒷모습을 바라보았어요. 무슨 일이지? 왜 저렇게 급하게 갔지?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여자의 눈빛이 자꾸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분명히 뭔가 전하고 싶은 게 있는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주위를 살폈습니다. 아무도 이쪽을 보고 있지 않았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휴지 뭉치를 들어 올렸습니다. 그 밑에 영수증 뒷면 같은 종이가 있었어요. 저는 종이를 집어들고 무릎 위에서 살짝 펼쳐보았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종이에는 삐뚤빼뚤한 글씨가 급하게 적혀 있었어요. 지금 당장 사위차 뒷좌석 가방 안쪽 지퍼를 확인하세요. 다시 타면 죽습니다. 소영이 후배 지은 올림. 저는 그 글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글자 하나하나가 눈에 박혔어요. 소영이. 그 두 글자가 심장을 찔렀습니다. 내 딸 이름을 어떻게 알지? 후배라고. 소영이 후배가 왜 여기 휴게소에 있는 거야? 손이 벌벌 떨리기 시작했어요. 다시 타면 죽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장난인가? 아니면 사기인가? 하지만 딸 이름을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무작정 무시할 수가 없었습니다. 고개를 들어 통유리창 너머를 바라보았습니다. 멀리 커피숍 앞에서 민석이가 커피를 주문하고 있었어요. 한 손으로 핸드폰을 귀에 대고 누군가와 통화하며 씩 웃고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그냥 보기 좋은 미소였는데 지금은 그 웃음이 갑자기 섬뜩하게 느껴졌어요. 무슨 얘기를 하는 거지? 혹시 요양원 사람이랑 통화하는 건가? 저 사람이 정말 내가 아는 사위 맞나? 마치 낯선 타인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소영이 관 앞에서 엉엉 울던 모습이 떠올랐어요. 그것도 다 연기였던 걸까? 민석이가 커피를 받아들고 이쪽으로 걸어오기 시작했어요. 시간이 없었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났어요. 확인해야 해. 직접 눈으로 봐야 해. 설마 정말 그런 게 있겠어. 장난이거나 오해일 거야. 하지만 확인은 해봐야 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주차장 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최대한 자연스럽게, 그냥 바람 쐬러 나가는 것처럼 핸드백 안주머니를 더듬었어요. 습관처럼 넣어 다니던 예비 스마트키가 손에 잡혔습니다. 딸이 만약을 위해 하나 더 만들어준 거였죠. 엄마 깜빡깜빡하니까 하나 더 있어야 해요 하며 웃던 소영이 얼굴이 떠올랐어요. 저는 그 키를 꽉 쥐고 주차장으로 나갔습니다. 민석이의 검은색 세단이 저 끝에 주차되어 있었어요. 저는 주변을 살피며 빠르게 걸었습니다. 다행히 이 구역에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혹시 민석이가 따라왔으면 어쩌지. 뒤를 돌아보았지만 아무도 없었어요. 차 앞에 도착해서 키 버튼을 눌렀습니다. 찰칵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어요. 뒷좌석 문을 열었습니다. 어젯밤 민석이가 싸둔 커다란 여행 가방이 좌석 위에 놓여 있었어요. 가방이 유난히 크고 묵직해 보였습니다. 온천 2박 3일 여행에 이렇게 큰 가방이 필요한가? 의문이 들었어요. 저는 가방 지퍼에 손을 댔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지퍼가 제대로 잡히지 않았어요. 제발 아무것도 아니길. 그냥 옷가지만 있길. 속으로 빌면서 지퍼를 열었습니다. 가방 안에는 겉옷 몇 벌이 접혀 있었어요. 저는 옷을 들춰보았습니다. 그 아래에 뭔가 더 있었어요. 손에 뭔가 푹신한 게 잡혔습니다. 꺼내보니 비닐에 포장된 성인용 기저귀 뭉치였어요.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기저귀가 왜 여기서 나와? 온천 여행 가는데 기저귀가 왜 필요해?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다시 손을 넣었습니다. 이번에는 약통이 나왔어요. 라벨을 읽어보니 수면제였습니다. 병원에서 처방받는 강한 수면제. 아까 먹은 그 비타민이 이거였구나.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그 옆에는 낯선 옷이 접혀 있었어요. 펼쳐보니 환자복이었습니다. 등 쪽에 끈으로 묶게 되어 있는 요양원에서나 보던 그런 옷이요. 저는 손이 떨려서 옷을 놓칠 뻔했습니다. 손이 더 깊이 들어갔습니다. 서류 봉투가 하나 만져졌어요. 꺼내서 열어보았습니다. 안에는 몇 장의 서류가 들어 있었어요. 맨 위에 있는 종이의 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정신요양원 입소 동의서. 저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지는 것 같았어요. 서류를 자세히 읽어보았습니다. 입소자 성명 기목자, 생년월일까지 정확히 적혀 있었어요. 보호자란에 이미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제 인감도장이었어요. 어젯밤 민석이한테 맡긴 바로 그 도장. 그리고 그 아래 진단서가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알츠하이머성 치매로 인한 자기 결정 능력 상실, 보호자에 의한 입소 동의. 제가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병원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위조된 서류였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차 문을 붙잡고 간신히 몸을 지탱했어요. 이게 무슨 짓이야? 멀쩡한 사람을 치매 환자로 만들어서 요양원에 가두려고. 그러고는 내 재산을 다 빼앗으려고. 사위가, 내가 믿었던 사위가, 어젯밤에 그렇게 다정하게 웃으며 짐을 싸주던 그 사람이, 효도 여행이라며 손을 잡아주던 그 사람이, 속이 뒤집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 순간 딸 소영이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소영아, 이 인간이 이런 놈이었어. 내가 살아있을 때 눈치챘어야 했는데, 내가 이런 남자한테 시집간 줄도 모르고 나는 좋다고 웃었구나.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분노와 슬픔과 배신감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정신을 차려야 했습니다. 여기서 울고 있을 때가 아니야. 도망쳐야 해. 저는 눈물을 소매로 훔치고 서류를 다시 봉투에 넣어 가방에 쑤셔 넣었어요. 흔적을 남기면 안 됐습니다. 그러다 문득 아까 민석이가 가져간 제 핸드폰이 생각났습니다. 경찰에 신고하려면 전화기가 필요했어요. 저는 재빨리 조수석 문을 열었어요. 대시보드 서랍을 거칠게 열었습니다. 충전기에 연결된 제 핸드폰이 있었어요. 저는 핸드폰을 낚아채 외투 주머니에 깊숙이 쑤셔 넣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바로 그때 멀리서 민석이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장모님. 고개를 들어보니 민석이가 커피 2잔을 들고 주차장 쪽으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아직도 다정한 미소가 걸려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그 미소가 악마의 가면처럼 보였습니다. 우리 사이의 거리는 30m쯤. 도망칠 시간이 없었어요. 어떻게 해야 하지? 저는 빠르게 머리를 굴렸습니다. 30년 시장 장사로 다져진 눈치가 필요한 순간이었어요. 저는 재빨리 뒷좌석 문을 닫고 차에서 물러났습니다. 손이 떨려서 문을 닫는 소리가 생각보다 크게 났어요. 아무렇지 않은 척해야 해. 들키면 안 돼. 30년 시장 장사로 단련된 배짱을 총동원했습니다. 얼굴에 억지로 미소를 끌어올렸어요. 입꼬리가 바들바들 떨렸지만 꾹 참았습니다. 이악 물고 평소처럼 굴어야 했어요. 민석이가 성큼성큼 다가왔습니다. 손에 들린 커피잔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그 얼굴에는 여전히 다정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어젯밤까지만 해도 저렇게 좋아 보이던 미소가 이제는 소름이 끼칠 정도로 섬뜩했어요. 저 미소 뒤에 얼마나 많은 계산이 숨어 있었던 걸까? 속이 메스꺼웠습니다. 장모님, 여기 계셨네요. 차에서 뭐 찾으세요? 민석이가 물었습니다. 목소리는 평소처럼 부드러웠지만 저는 그 속에 숨겨진 날카로움을 감지했어요. 아니, 감지한 것 같았습니다. 이제 저 사람의 모든 말과 행동이 의심스러웠어요.
아이고, 목이 말라서 물 좀 마시려고 했어. 아까 생수 뒀잖아. 저는 최대한 평범하게 대답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게 조심했어요. 시장에서 손님한테 바가지 씌우는 상인들 상대하며 익힌 포커페이스였죠. 민석이의 눈이 잠깐 좁아지는 것 같았지만 곧 평소 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아, 물이요. 제가 가져다 드릴게요. 민석이가 조수석 문을 열었습니다. 대시보드 서랍 쪽으로 손이 갔어요. 저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핸드폰. 제가 핸드폰을 빼간 걸 알면 어떡하지.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어요. 손바닥도 축축하게 젖었습니다. 제발 열지 마. 속으로 빌었어요. 하지만 민석이는 서랍을 열지 않고 뒷좌석 바닥에 있던 생수병을 집어들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아직 들키지 않았어. 하지만 언제까지 속일 수 있을지 몰랐습니다. 시간이 없었어요. 자, 드세요. 민석이가 생수병을 건넸습니다. 저는 뚜껑을 열고 한 모금 마셨어요. 물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는데 마치 모래를 삼키는 것 같았습니다. 속이 뒤틀렸어요. 커피 드시면서 좀 쉬세요. 여기서 1시간만 더 가면 리조트예요. 민석이가 말했습니다. 리조트. 저는 속으로 비웃었어요. 리조트가 아니라 정신요양원이겠지. 나를 거기 가둬놓고 재산을 다 빼먹으려고. 상가 건물이랑 집까지 전부. 어쩌면 이미 서류 준비를 다 해놨을지도 몰라요. 구역질이 날 것 같았지만 꾹 참았습니다. 지금 들키면 끝이야. 저는 애써 미소를 지었어요. 그래, 빨리 가서 따뜻한 온천물에 들어가고 싶다. 거짓말이 술술 나왔습니다. 저도 몰랐던 연기력이었어요. 저는 커피를 받아들고 휴게소 건물 쪽으로 걸었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티 내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민석이가 옆에서 팔을 잡으려 했어요. 괜찮아. 혼자 걸을 수 있어. 저는 슬쩍 몸을 피하며 말했습니다. 저 손에 잡히면 안 될 것 같았어요. 민석이의 눈썹이 살짝 찌푸려졌지만 곧 다시 미소를 지었습니다. 휴게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아까 앉았던 테이블로 향했어요. 민석이가 의자를 빼주며 앉으라고 했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았어요.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지? 도망쳐야 해. 하지만 어떻게? 화장실에 가면 시간을 벌 수 있어. 저는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나 화장실 좀 다녀올게. 아까 물을 많이 마셨더니 제가 모셔다 드릴까요? 민석이가 일어서려 했어요. 저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됐어. 화장실까지 따라오게. 여기서 커피나 마시고 있어. 저는 일어나 화장실 쪽으로 걸었습니다. 등 뒤로 민석이의 시선이 느껴졌어요. 마치 뒷목에 얼음을 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돌아보지 않았어요. 평범하게,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화장실 가는 것처럼 화장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자마자 후들거리던 다리가 풀렸어요. 세면대를 붙잡고 간신히 몸을 지탱했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이 창백했어요. 눈가에 핏줄이 서 있었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마치 귀신 같았어요. 30년 넘게 새벽 시장에서 일해도 이렇게 지친 적은 없었습니다. 정신 차려. 여기서 무너지면 안 돼. 소영아, 엄마 좀 도와줘. 저는 딸에게 속으로 빌었습니다. 그러고는 외투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냈어요. 화면을 켜니 배터리가 45% 남아 있었습니다. 다행이었어요. 저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경찰 신고 전화번호를 눌렀습니다. 그런데 전화가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화면을 보니 신호가 잡히지 않았어요.
휴게소 화장실이라 그런지 통화가 안 됐습니다. 저는 속이 타들어갔어요. 어떡하지? 어떡하지? 그때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저는 화들짝 놀라 핸드폰을 등 뒤로 숨겼어요. 다행히 다른 손님이었습니다. 50대쯤 되어 보이는 아주머니가 들어와 칸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핸드폰을 다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밖으로 나가면 신호가 잡힐 거야. 하지만 민석이가 있잖아. 어떻게 따돌리지? 머리가 복잡했어요. 화장실 창문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높이가 낮아서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밖이 어딘지 몰랐습니다. 위험할 수 있었어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그때 아까 들어온 아주머니가 칸에서 나왔습니다. 세면대에서 손을 씻으며 저를 힐끗 쳐다보았어요. 아이고, 어머님. 안색이 안 좋아 보이세요. 괜찮으세요? 아주머니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물었습니다. 저는 순간적으로 결심했어요. 이 사람한테 도움을 요청해야겠다. 저기요, 죄송한데 부탁 좀 드려도 될까요? 저는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간절함이 묻어났는지 아주머니가 고개를 갸웃거리며 다가왔어요. 뭔데요? 저 밖에 있는 남자한테 전해주세요. 배가 너무 아파서 한참 있어야 할 것 같다고요. 먼저 차에 가서 기다리라고요. 저는 간절한 눈으로 아주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두 손을 모으고 빌다시피 했어요. 아주머니가 잠시 의아한 표정을 짓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요. 근데 어머님 진짜 배탈 난 거예요? 약 드릴까요? 제가 가방에 정로환 있거든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냥 전에만 주세요. 제발이요. 저는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아주머니가 뭔가 이상한 눈치를 챈 것 같았지만 더 묻지 않고 화장실을 나갔습니다. 고마운 사람이었어요. 저는 숨을 죽이고 기다렸습니다. 1분, 2분, 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어요. 심장 뛰는 소리가 귀에 울렸습니다. 그러다 화장실 문이 다시 열렸어요. 아주머니였습니다. 전해줬어요. 근데 그 남자분 표정이 좀 이상하던데. 어머님 혹시 무슨 일 있으세요? 저는 고맙다고 연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주머니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화장실을 나갔어요. 이제야. 저는 핸드폰을 꺼내 휴게소 비상구 방향으로 달렸습니다. 화장실 반대편에 비상 출입구가 있었어요. 문을 밀고 나가니 휴게소 뒤편 주차장이 나왔습니다. 여기서는 신호가 잡혔어요. 저는 다시 경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어요. 1번, 2번, 3번. 제발 받아주세요. 손에 핸드폰을 쥔 채 기도했습니다. 112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전화가 연결되었습니다. 저는 울음이 터질 것 같았어요. 무릎에 힘이 풀렸지만 겨우 버텼습니다. 살려주세요. 사위가 저를 정신요양원에 가두려고 해요. 위조 서류까지 만들어서요. 지금 영동 고속도로 휴게소에 있어요. 저는 숨가쁘게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말이 뒤죽박죽 나왔지만 일단 다 쏟아냈습니다. 진정하시고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정확한 위치가 어디신가요? 횡성 방향 휴게소요. 이름은 모르겠어요. 제발 빨리 와주세요.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장모님, 민석이의 목소리였어요. 저는 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고개를 돌려보니 민석이가 20m쯤 떨어진 곳에서 이쪽으로 걸어오고 있었어요. 그의 얼굴에서 다정한 가면이 벗겨지고 있었습니다. 눈빛이 차갑게 변해 있었어요. 전화 끊으세요. 민석이가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건 제가 처음 듣는 목소리였어요.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꽉 쥐고
뒤로 물러섰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도망쳐야 해. 저는 몸을 돌려 주차장 쪽으로 뛰기 시작했어요. 장모님, 민석이의 고함이 뒤에서 들렸습니다.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어요. 저는 있는 힘껏 달렸습니다. 72살 늙은 다리가 비명을 질렀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살아야 했습니다. 주차장에 세워진 관광버스가 보였습니다. 흰색 버스 옆면에 여행사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승객들이 버스에 오르고 있었습니다. 대부분 저보다 나이가 많아 보이는 노인들이었어요. 아마 어르신들 단체 여행인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쪽으로 달려갔어요. 저기요, 저 좀 태워주세요. 저는 버스 문 앞에서 소리쳤습니다. 버스 기사가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어요.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저는 숨을 헐떡이며 매달렸어요. 제발이요. 살려주세요. 저 사람이 저를 잡으러 와요. 정신요양원에 가두려고요. 기사가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민석이가 달려오고 있었어요.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기사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어머님, 빨리 타세요. 기사가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저는 버스에 올라탔어요. 기사가 재빨리 문을 닫았습니다. 민석이가 버스 앞에 도착해 유리창을 두드렸어요. 문 열어요. 저 사람 치매 환자예요. 제 장모님이라고요. 민석이가 소리쳤습니다. 유리창을 주먹으로 쾅쾅 두드렸어요. 하지만 기사는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저를 한번 쳐다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걱정 마세요, 어머님. 기사가 나지막이 말하고는 버스 시동을 걸었습니다. 버스 안의 승객들이 웅성거렸어요. 무슨 일이냐고 묻는 사람도 있었고 창밖에 민석이를 가리키며 수군거리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버스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창밖으로 민석이의 일그러진 얼굴이 보였습니다. 분노로 가득 찬 그 눈빛, 이를 악물고 버스를 노려보는 그 표정, 오래도록 머릿속에 남았어요. 저건 사위가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사위였던 적이 없었어요. 악마였습니다. 저는 빈 좌석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하지만 끝난 게 아니었어요. 이제 겨우 시작이었습니다. 버스는 30분쯤 달려 원주 시외 버스터미널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기사에게 연신 고개를 숙이며 감사 인사를 했어요. 기사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경찰서 꼭 가세요. 조심하시고요. 저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모르는 사람인데 이렇게 도와주다니. 세상에 좋은 사람도 있구나. 사위한테 배신당한 뒤라 더 고맙게 느껴졌습니다. 버스에서 내리면서 승객들이 걱정스러운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어요. 할머니 한 분이 10,000원짜리 지폐 2장을 제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택시비 하세요. 어서 안전한 데로 가요. 저는 사양하려 했지만 할머니가 억지로 제 주머니에 넣어주었습니다. 고맙다는 말밖에 할 수 없었어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터미널 밖으로 나오니 낯선 거리가 펼쳐졌습니다. 원주는 처음 와보는 곳이었어요. 회색 건물들이 늘어서 있었고 간판들이 바람에 덜컹거렸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했어요. 일단 경찰서를 찾아야 했습니다. 아까 신고했으니까 경찰이 알아서 처리해 주겠지.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지나가는 행인에게 경찰서 위치를 물었어요. 걸어서 15분 거리라고 했습니다. 저는 후들거리는 다리를 이끌고 걸었어요. 1월의 찬바람이 얼굴을 때렸지만 추운 줄도 몰랐습니다. 오히려 머리가 맑아지는 것 같았어요. 살았다. 일단 살았어.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원주경찰서에 도착했습니다. 빨간 벽돌로 지어진 오래된 건물이었어요.
민원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경찰관 몇 명이 책상에 앉아 일하고 있었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서류 뭉치와 컴퓨터 모니터가 늘어서 있었어요. 저는 가장 가까운 경찰관에게 다가갔습니다. 다리가 아직도 후들거렸지만 꾹 참았어요. 저기요, 아까 신고한 사람인데요. 사위가 저를 정신요양원에 가두려고 했어요. 경찰관이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3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젊은 남자였어요. 그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영동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신고하신 분이세요? 네, 맞아요. 제가 직접 증거도 봤어요. 입소 동의서랑 위조된 치매 진단서요. 저는 숨 가쁘게 말했습니다. 경찰관이 컴퓨터 화면을 들여다보더니 뭔가를 확인했어요. 그러더니 표정이 묘하게 변했습니다. 뭔가 난처한 표정이었어요. 어머님, 일단 여기 앉으세요. 경찰관이 의자를 권했습니다. 저는 앉으면서 불안한 예감이 들었어요. 뭔가 잘못됐어. 경찰관의 눈빛이 아까와 달랐습니다. 처음에는 걱정스러운 눈빛이었는데 지금은 뭔가를 의심하는 눈빛이었어요. 마치 헛소리하는 노인네를 보는 것 같은 눈빛이었습니다. 어머님 성함이 김옥자 씨 맞으시죠? 네, 맞아요. 혹시 최민석 씨가 어머님 사위분 맞으세요? 네, 그놈이 저를 속여서 여기까지 끌고 온 거예요.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런데 경찰관이 난감한 얼굴로 동료를 쳐다보았어요. 뭔가 눈짓을 주고받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불안해졌어요. 무슨 일이에요? 왜 그래요? 어머님, 저희한테 이미 연락이 왔어요. 1시간쯤 전에요. 경찰관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뭐라고요? 누가요? 최민석 씨요. 치매를 앓고 계신 장모님이 휴게소에서 실종됐다고요. 아주 걱정되는 목소리로 전화하셨더라고요. 위치 추적 좀 해달라고 하시더군요.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 치매라고. 그놈이 먼저 손을 썼구나. 내가 도망치자마자 경찰에 신고한 거야. 온몸에서 힘이 빠졌어요. 이럴 줄 알았으면 버스에서 바로 서울로 갔어야 했는데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거짓말이에요. 저 치매 아니에요. 그놈이 저를 치매 환자로 만들려고 서류를 위조한 거라고요. 저는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경찰관들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민원실에 있던 다른 사람들도 이쪽을 쳐다보았습니다. 어머님, 진정하세요. 일단 앉으세요. 경찰관이 저를 진정시키려 했어요. 하지만 저는 진정할 수 없었습니다. 진정하라고요? 그놈이 저를 잡으러 올 거라고요. 제발 믿어주세요. 저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경찰관들의 눈빛은 이미 달라져 있었어요. 저를 치매 환자 취급하는 눈빛이었습니다. 마치 정신 나간 노인네를 보는 것 같은 눈빛. 억울해서 미칠 것 같았어요. 그때 민원실 문이 열리며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고개를 돌려보니 민석이었어요. 저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어떻게 벌써 휴게소에서 여기까지 30분밖에 안 걸렸는데 아마 차로 쫓아온 거겠죠. 민석이의 얼굴에는 걱정스러운 표정이 가득했어요. 눈가에 눈물까지 글썽이고 있었습니다. 완벽하게 연기하고 있었어요. 저렇게 눈물까지 흘릴 줄이야. 소름이 돋았습니다. 장모님, 여기 계셨군요. 얼마나 찾았는지 몰라요. 민석이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팔을 벌리고 마치 반가운 것처럼 다가왔어요. 저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의자가 넘어지며 쾅 소리가 났어요. 오지 마. 저리 가. 저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민석이가 슬픈 표정을 지었어요. 경찰관들을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 장모님이 치매 초기세요. 가끔 이렇게 혼란스러워 하세요. 민석이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경찰관이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거짓말이에요. 이 사람 말 믿으면 안 돼요. 저는 필사적으로 외쳤습니다. 목이 터져라 소리쳤어요. 하지만 경찰관들은 오히려 민석이에게 동정 어린 눈빛을 보냈습니다. 며느리 잃고 치매 걸린 장모까지 모시느라 고생한다는 눈빛이었어요. 저는 너무 억울해서 눈물이 났습니다. 왜 아무도 내 말을 안 믿지? 왜 저 악마의 말만 믿는 거야? 장모님, 집에 가요. 약 드실 시간 됐어요. 민석이가 제 팔을 잡으려 했습니다. 그 손길이 너무 역겨웠어요. 저는 있는 힘껏 뿌리쳤습니다. 손대지 마. 경찰관님, 제발이요. 저 사람 차 뒷좌석에 증거가 있어요. 가방 안에 입소동의서랑 수면제가 있다고요. 확인만 해주세요. 저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말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애원했어요. 경찰관이 잠시 망설이는 것 같았습니다. 민석이의 표정이 살짝 굳어졌어요.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금세 슬픈 미소를 지었어요. 그거요? 장모님 치매약이랑 여행짐이에요. 저희 온천 여행 가는 길이었거든요. 민석이가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이가 갈렸어요. 저렇게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다니. 그때 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주머니에서 꺼내 화면을 보니 모르는 번호였어요. 민석이가 힐끗 쳐다보았습니다. 저는 몸을 돌려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할머니, 저예요. 휴게소에서 쪽지 드린 지은이요. 지금 어디세요? 낯익은 목소리였어요. 아까 그 젊은 여자. 소영이 후배.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저는 목소리를 낮추며 대답했어요. 민석이한테 들키면 안 됐습니다. 원주경찰서요. 근데 경찰이 안 믿어요. 민석이가 먼저 신고해서 제가 치매 환자로 되어 있대요. 전화기 너머로 한숨소리가 들렸어요. 지은이도 예상했던 것 같았습니다. 역시 그럴 줄 알았어요. 그 남자 치밀해요. 거기 나오세요. 제가 증거 보여드릴게요. 소영 언니 죽음에 대해서요. 저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소영이 죽음. 증거. 무슨 말이지?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무슨 소리예요? 소영이가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은 말 못해요. 경찰서 뒤쪽 골목에서 기다릴게요. 혼자 오세요. 절대 그 남자한테 들키면 안 돼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꽉 쥐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소영아, 내 죽음에 뭔가 비밀이 있는 거니?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민석이가 다가왔습니다. 누구한테서 전화 왔어요? 저는 재빨리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었어요. 잘못 걸려온 전화야. 민석이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의심하는 눈빛이었어요. 저는 시선을 피하며 경찰관에게 말했습니다.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경찰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화장실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등 뒤로 민석이의 시선이 느껴졌어요. 따라오려는 것 같았지만 경찰관이 서류 작성에 대해 뭔가 물어보는 바람에 멈춰 섰습니다. 지금이야. 저는 화장실을 지나쳐 뒷문 쪽으로 빠르게 걸었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들키면 안 돼. 제발. 뒷문을 열고 나오니 좁은 골목이 나왔어요. 쓰레기통들이 늘어서 있었고 음식점 환풍기에서 나오는 기름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발밑에는 얼어붙은 물웅덩이가 있었어요. 저는 미끄러지지 않게 조심하며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골목 끝에 여자가 서 있었어요. 검은색 패딩 점퍼를 입고 불안한 표정으로 두리번거리고 있었습니다. 휴게소에서 쪽지를 건네준 그 사람이었어요. 할머니,
이쪽으로 빨리요. 지은이가 손짓했습니다. 저는 후들거리는 다리를 이끌고 그쪽으로 걸었어요. 발이 얼어서 감각이 없었습니다. 지은이가 제 팔을 잡고 골목 깊숙한 곳으로 이끌었어요. 건물과 건물 사이 좁은 틈새였습니다. 사람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이었어요. 시간 없어요. 그 남자 곧 눈치챌 거예요. 할머니 없어진 거 알면 바로 찾으러 올 거예요. 지은이가 급하게 말했어요. 저는 숨을 몰아쉬며 물었습니다. 아까 소영이 죽음에 대해 안다고 했잖아. 무슨 소리야? 내 딸한테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지은이가 저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소영 언니 죽음은 사고가 아니에요. 브레이크 호스가 잘려 있었대요. 언니가 죽기 이틀 전에 저한테 연락했어요. 민석 오빠가 자기 차를 이상하게 만진 것 같다고요. 무서워하면서요.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브레이크 호스. 잘렸다고. 그러면 소영이는 사고사가 아니라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 벽에 기댔습니다. 살해당한 거야?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입술이 바들바들 떨렸어요. 지은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네. 저도 확신은 없었어요. 증거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오늘 할머니를 보고 확신했어요. 그 남자는 악마예요. 소영 언니를 죽이고 이제 할머니까지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벽에 등을 기댄 채 천천히 주저앉았습니다. 소영아, 내가 그렇게 죽은 거였구나. 사고가 아니라 그놈한테 살해당한 거였어. 엄마가 복수해 줄게. 반드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울고만 있을 수는 없었어요.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지은이가 제 등을 토닥이며 기다려 주었어요. 차가운 골목 바닥에 주저앉아 있으니 엉덩이가 얼얼했지만 일어날 힘이 없었습니다. 내 딸이 남편한테 살해당했다니. 그것도 6개월 동안 몰랐다니. 엄마로서 자격이 없는 것 같았어요. 소영이가 죽기 전에 무서워했다는데 왜 나한테는 연락 안 했을까? 혼자 얼마나 무서웠을까? 그 생각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 여기 있으면 안 돼요. 그 남자가 찾으러 올 거예요. 지은이가 제 팔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저는 비틀거리며 일어났어요. 무릎이 시큰거렸지만 꾹 참았습니다. 눈물을 소매로 훔치고 심호흡을 했어요. 울고만 있을 때가 아니야. 정신 차려. 소영이 복수를 해야지. 어디로 가면 돼? 저는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물었습니다. 지은이가 골목 끝을 가리켰어요. 제 차가 저기 있어요. 일단 제 집으로 가요. 거기서 얘기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지은이를 따라갔습니다. 낡은 경차가 골목 모퉁이에 세워져 있었어요. 지은이가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저는 조수석에 올라탔어요. 차 안이 따뜻했습니다. 히터를 미리 틀어놓은 것 같았어요. 시트에는 담요까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 작은 배려에 또 눈물이 났어요. 이렇게 따뜻한 사람도 있는데 어떻게 민석이 같은 악마도 있는 걸까? 세상이 야속했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원주 시내를 빠져나가 외곽 쪽으로 향했어요. 창밖으로 낯선 풍경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논밭 사이로 난 좁은 길이었어요. 겨울 들판이 황량하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저는 지은이의 옆 얼굴을 바라보았어요. 젊고 단정한 얼굴이었습니다. 소영이랑 비슷한 또래 같았어요. 너 어떻게 휴게소에 있었어? 거기서 일하는 거야? 아니요. 휴게소 알바는 오늘 처음이에요. 일부러 들어간 거예요. 지은이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눈을 크게 떴어요. 일부러? 무슨 소리야?
저 그 남자 3개월째 미행하고 있어요. 소영 언니 죽은 뒤부터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3개월이나. 이 젊은 여자가 왜 그런 위험한 짓을 해? 경찰에 신고하면 되잖아. 신고했어요. 근데 증거가 없대요. 브레이크 호스 얘기도 했는데 차는 이미 폐차됐고 정황 증거만으론 수사할 수 없대요. 경찰이 저보고 망상증 아니냐고 하더라고요. 친구 죽어서 충격받아 그런 거 아니냐고요. 지은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와 억울함이 묻어났어요. 저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이 아이도 나처럼 아무도 안 믿어줬구나. 얼마나 외로웠을까. 혼자서 3개월이나 그놈을 쫓아다니면서. 소영이랑 어떤 사이였어? 회사 선후배요. 소영 언니가 저 많이 챙겨줬어요. 밥도 사주고 고민 상담도 해주고 언니 같았어요. 저 부모님 일찍 돌아가셔서 혼자 사는데 언니가 가족처럼 대해줬어요. 지은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핸들을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소영이가 이렇게 좋은 후배를 뒀구나. 내가 모르는 딸의 모습이 있었어요. 그래서 복수하려고 3개월이나 쫓아다닌 거야? 젊은 여자가 그 위험한 짓을 혼자서? 복수라기보다는 증거를 찾으려고요. 그 남자가 뭔가 또 나쁜 짓 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다 잡히겠지 싶었죠. 지은이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근데 오늘 드디어 꼬리가 잡혔어요. 그 남자가 정신요양원이랑 통화하는 거 들었거든요. 할머니를 데려간다고요. 날짜까지 정해놨더라고요. 오늘이요. 그래서 급하게 그 휴게소 알바로 들어간 거예요. 하루짜리 단기 알바가 있길래 바로 지원했어요. 쪽지라도 전해드리려고. 저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이 아이가 나를 위해 그렇게까지 했다니. 휴게소 이름은 어떻게 알았어? 그 남자 내비게이션 검색 기록 해킹했어요. 친구 중에 컴퓨터 잘하는 애가 있거든요. 지은이가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대단한 아이였어요. 저는 지은이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내가 아니었으면 나는 지금쯤 그 요양원에 갇혀 있었을 거야. 저는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눈물이 또 흘러내렸어요. 지은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그 남자 잡아야죠. 30분쯤 달려 작은 빌라 앞에 도착했습니다. 허름한 건물이었어요. 페인트가 벗겨지고 창틀이 녹슬어 있었습니다. 외벽에는 빗물 자국이 검게 얼룩져 있었어요. 계단에는 광고 전단지가 뒹굴고 있었습니다. 지은이가 2층으로 안내했어요. 원룸이었습니다. 10평쯤 되어 보였어요. 좁지만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작은 침대와 책상, 옷장이 벽을 따라 놓여 있었어요. 여기 앉으세요. 따뜻한 거 드릴게요. 지은이가 작은 테이블 앞 의자를 권했습니다. 저는 앉으면서 방 안을 둘러보았어요. 벽에 코르크보드가 붙어 있었는데 거기에 사진과 메모지가 빼곡하게 핀으로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보드 앞으로 다가갔어요. 민석이 사진이 여러 장 붙어 있었습니다. 커피숍에서 누군가와 만나는 사진, 은행에 들어가는 사진, 밤에 어두운 골목을 걷는 사진. 3개월 동안 찍은 것 같았어요. 사진 옆에는 날짜와 장소가 적힌 메모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빨간색 실로 사진과 사진 사이를 연결해 놓기도 했어요. 마치 영화에서 보던 수사보드 같았습니다. 이 젊은 여자가 혼자서 이걸 다 했다니 대단하면서도 안쓰러웠어요. 이게 다 뭐야? 저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지은이가 제 옆으로 왔어요. 그 남자 행적이에요. 3개월 동안 추적한 거요. 저는 사진들을 하나하나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다 한 사진에서 눈이 멈췄어요.
민석이가 양복 입은 남자와 악수하는 사진이었습니다. 이 사람 누구야? 정신요양원 원장이에요. 강원도 산골에 있는 곳인데 소문이 안 좋아요. 인터넷에도 거의 안 나오고 면회도 잘 안 시켜준대요. 지은이가 설명했습니다. 저는 치가 떨렸어요. 무슨 소문? 거기 들어간 노인들이 얼마 못 가서 죽는데요. 다 자연사로 처리되고요. 병원이랑 짜고 사망진단서 위조한다는 소문도 있어요. 가족들한테 유산 받으려고 노인 가둬놓는 사람들이 주로 이용한대요.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러니까 민석이는 나를 거기 가둬놓고 자연사 시킬 생각이었구나. 그러고 나서 내 재산을 다 가져가려고. 내가 진짜 치매에 걸린 줄 알고 약 먹이고 정신 못 차리게 만들고 결국 죽여버리려고.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소영이도 그렇게 당했구나. 얼마나 무서웠을까. 죽기 전에 얼마나 무서웠을까. 눈물이 또 흘러내렸어요. 지은이가 보드 밑에 있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안에서 파일 하나를 꺼냈어요. 이것 보세요. 파일을 펼치니 서류 몇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금융거래 내역서 같은 것들이었어요. 빨간 형광펜으로 중요한 부분이 밑줄 쳐져 있었습니다. 저는 눈을 가늘게 뜨고 읽어보았어요. 노안이 와서 작은 글씨가 잘 안 보였지만 집중했습니다. 이게 뭐야? 그 남자 재정 상태예요. 도박 빚이 3억이에요. 사채업자한테 빌린 거요. 이자만 매달 1,000만 원씩 나가요. 저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3억? 그래서 내 재산을 노린 거구나. 상가 건물이 얼추 5억은 되니까. 소영 언니 생명보험금도 이미 다 썼어요. 7천만 원이었는데 석 달 만에 다 날렸대요. 도박장에서요. 지은이가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지만 아프지 않았습니다. 분노가 고통을 삼켜버렸어요. 그놈이 소영이를 죽인 건 보험금 때문이었구나. 내 딸을 돈 때문에 죽였어.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 나까지. 눈앞이 벌겋게 물드는 것 같았습니다. 증거가 있으면 경찰에 다시 신고할 수 있지 않아? 저는 물었습니다. 희망을 담아서요. 지은이가 아쉽다는 듯 고개를 저었어요. 이건 동기일 뿐이에요. 살인 증거는 아니죠. 브레이크 호스를 잘랐다는 직접 증거가 필요해요. 아니면 본인이 직접 자백하거나요. 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지? 답이 안 보였어요. 그때 지은이가 눈을 빛냈습니다. 뭔가 생각난 것 같았어요. 근데 방법이 있어요. 뭔데? 그 남자 입으로 직접 자백하게 만드는 거예요. 저는 지은이를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지은이가 설명을 이었어요. 녹음하는 거예요. 그 남자가 할머니한테 진실을 말하게 만들고 그걸 녹음해서 경찰에 제출하는 거죠. 그게 되겠어? 그놈이 바보도 아니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민석이가 그렇게 쉽게 자백할 것 같지 않았어요. 할머니가 미끼가 되는 거예요. 치매 걸린 척하면서 접근하는 거죠. 그 남자는 할머니가 정신이 온전하다는 걸 모르잖아요. 치매 환자한테는 뭔 말을 해도 괜찮다고 생각할 거예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위험한 계획이었어요.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경찰도 안 믿어주고 증거도 없고 내가 직접 나서는 수밖에. 30년 장사 경험이 헛되지 않을 거야. 좋아. 해보자. 저는 결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생각보다 단단하게 나왔어요. 지은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진짜요? 위험할 수도 있어요. 그 남자 무슨 짓 할지 몰라요. 소영이 복수해야지. 그놈한테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잖아.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30년 동안 시장에서 온갖 진상 손님들 상대하며 살아온 김옥자예요. 새벽 4시부터 일어나 생선 다듬고 손님한테 욕먹어가며 장사했어요.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엄마였어요. 자식 잃은 엄마가 얼마나 무서운지 그놈은 모를 거예요. 지은이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녀의 눈에 결의가 서려 있었어요. 촉촉하게 젖은 눈이었지만 흔들림은 없었습니다. 같이 해요, 할머니. 소영 언니 복수 같이 해요. 끝까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사냥감에서 사냥꾼이 될 차례였어요. 그놈이 덫을 놓았다면 나도 덫을 놓겠어. 더 큰 덫을. 72살 늙은이가 뭘 할 수 있겠냐고 얕봤다면 큰 오산이야.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였어요. 마치 피처럼 붉었습니다. 복수의 색깔 같았어요. 내일부터 본격적인 반격이 시작될 거예요. 소영아, 엄마가 반드시 그놈 잡아줄게. 내 원한 풀어줄게. 저는 속으로 굳게 다짐했습니다.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손등에 핏줄이 붉어져 나왔습니다. 이제 전쟁이야. 반드시 이길 거야. 두고 봐라.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저는 지은이 집 좁은 침대에서 눈을 떴어요. 밤새 뒤척이느라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꿈에서 소영이를 봤어요. 딸이 저를 붙잡고 울면서 말했습니다. 엄마, 그 사람 무서워. 저는 꿈속에서도 딸을 구하지 못했어요. 손을 뻗어도 닿지 않았습니다. 소영이가 점점 멀어지다가 어둠 속으로 사라졌어요. 그때 잠에서 깼습니다. 창문으로 아침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시계를 보니 7시 반이었습니다. 저는 몸을 일으켜 세수를 했어요.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이 초췌했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깊게 패여 있었어요. 오늘 해야 할 일을 생각하니 속이 울렁거렸습니다. 지은이가 아침을 차려주었습니다. 계란말이와 된장찌개였어요. 밥맛이 없었지만 억지로 먹었습니다. 오늘 할 일을 위해 힘을 내야 했으니까요. 할머니, 이거 5단에 붙이세요. 지은이가 손바닥만 한 검은색 기계를 건넸습니다. 소형 녹음기였어요. 단추처럼 생겼는데 안쪽에 접착제가 붙어 있어서 옷에 쉽게 부착할 수 있었습니다. 버튼 하나만 누르면 녹음이 시작된다고 했어요. 저는 녹음기를 받아들고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작은 기계가 그놈을 잡는 열쇠가 될 거야. 손이 떨렸어요. 누르면 빨간 불이 들어와요. 그러면 녹음 중인 거예요. 배터리는 5시간 가니까 충분해요. 꼭 확인하세요. 지은이가 사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저는 몇 번이나 연습했어요. 떨리는 손가락으로 버튼을 누르고 빨간 불이 들어오는 걸 확인했습니다. 끄고 켜기를 10번은 반복했어요. 이제 연락해야죠. 지은이가 제 핸드폰을 가리켰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민석이 번호를 눌렀어요. 손가락이 떨려서 2번이나 잘못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어요. 1번, 2번, 3번. 전화가 연결되었습니다. 심장이 목구멍까지 뛰어오르는 것 같았어요. 여보세요? 장모님? 민석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놀란 것 같으면서도 반가운 척하는 목소리였어요. 뻔히 아는데도 속아 넘어갈 뻔했습니다. 저는 일부러 힘없는 목소리를 냈어요. 민석아, 나야. 어제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정신이 혼미해서 그랬나 봐. 저는 최대한 치매 환자처럼 말했습니다. 말끝을 흐리고 중얼거리듯이요. 전화기 너머로 민석이가 숨을 고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장모님, 지금 어디세요? 많이 걱정했어요. 잘 모르겠어. 어디 할머니 집인 것 같은데. 머리가 너무 아파. 저는 연기를 계속했습니다.
지은이가 옆에서 엄지를 치켜 세웠어요. 잘하고 있다는 신호였죠. 제가 모시러 갈게요. 위치 좀 보내주실 수 있어요? 민석이가 물었습니다. 저는 지은이를 쳐다보았어요. 지은이가 미리 정해둔 장소 주소를 종이에 써서 보여주었습니다. 원주역 앞이래. 여기 할머니가 거기까지 데려다 준대. 알겠어요. 1시간 안에 갈게요. 거기서 기다리세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긴 한숨을 내쉬었어요. 손바닥에 땀이 흥건했습니다. 잘하셨어요. 완전히 속은 것 같아요. 지은이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마음이 놓이지 않았어요. 그놈이 그렇게 쉽게 속을까? 불안한 마음을 애써 눌렀습니다. 1시간 뒤 저는 원주역 앞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1월의 찬바람이 뺨을 때렸지만 추운 줄 몰랐습니다. 긴장 때문이었어요. 지은이는 근처 카페 유리창 쪽 자리에 숨어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생기면 바로 경찰에 신고하기로 했어요. 제 옷 안쪽에는 녹음기가 붙어 있었습니다. 속옷 위에 테이프로 단단히 고정했어요. 버튼은 이미 눌러놓았습니다. 빨간 불이 깜빡이고 있었죠. 이제 그놈만 오면 돼. 역 앞은 사람들로 붐볐어요. 여행 가방을 끌고 가는 사람, 커피를 들고 걸어가는 직장인, 부모 손을 잡은 아이들. 평화로운 일상이었습니다. 저만 전쟁터에 나온 기분이었어요. 검은색 세단이 역 앞에 멈췄습니다. 민석이가 차에서 내렸어요. 여전히 깔끔한 코트 차림이었습니다. 얼굴에는 걱정스러운 표정이 가득했어요. 연기인지 진심인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그 표정이 역겹기만 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저 얼굴을 아들처럼 바라봤는데 지금은 악마의 얼굴로밖에 안 보여요. 장모님, 민석이가 달려왔습니다. 제 손을 잡으려 했어요. 저는 일부러 멍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눈초점을 흐리고 입을 반쯤 벌렸어요. 시장에서 가끔 보던 치매 걸린 노인들 표정을 떠올리며 연기했습니다. 민석아, 내가 왔구나. 근데 여기가 어디야? 저는 두리번거리며 물었습니다. 민석이의 눈이 반짝였어요. 속았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제가 모시고 갈게요. 민석이가 제 팔을 잡고 차 쪽으로 이끌었습니다. 저는 일부러 비틀거리며 따라갔어요. 차 문이 열리고 조수석에 앉았습니다. 민석이가 운전석에 올라탔어요. 차가 출발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는 척했어요. 하지만 머릿속은 빠르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자백을 유도하지? 무슨 말을 해야 그놈 입을 열 수 있을까? 장모님, 어제 왜 그러셨어요? 갑자기 도망가시고. 민석이가 물었습니다.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어요. 백미러로 저를 훔쳐보고 있었습니다. 잘 모르겠어. 무서웠어. 왜 무서웠는지는 기억이 안 나. 저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민석이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어요. 안심한 표정이었습니다. 요즘 많이 힘드시죠? 소영이 없으니까. 민석이가 말했습니다. 소영이 이름이 나오자 심장이 덜컥했어요. 하지만 티내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소영이가 보고 싶어. 근데 소영이가 어디 갔지? 저는 일부러 헷갈리는 척했습니다. 눈동자를 이리저리 굴리고 손가락으로 허공을 더듬었어요. 민석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돌아가셨잖아요. 교통사고로. 6개월 전에요. 아, 맞아. 사고가 났지. 불쌍한 내 새끼. 저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연기가 아니었어요. 진짜 눈물이었습니다. 딸 생각에 가슴이 찢어졌어요. 소영아, 엄마가 복수해줄게. 조금만 기다려. 근데 민석아,
저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소영이 차가 왜 고장 났을까? 새 차였는데. 민석이의 어깨가 살짝 굳어졌습니다. 핸들을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저는 그 반응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글쎄요. 불량이었나 봐요. 민석이가 대답했습니다. 목소리가 조금 딱딱해졌어요. 누가 그러던데. 브레이크가 이상했대. 저는 슬쩍 떠보았습니다. 민석이가 백미러로 저를 쳐다보았어요. 그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누가 그래요? 몰라. 기억이 안 나. 누가 그랬는지. 저는 얼버무렸습니다. 민석이가 다시 전방을 바라보았어요. 하지만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차가 어느새 도심을 벗어나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논밭이 보였어요. 인적이 드문 시골길이었습니다. 지은이랑 약속한 루트가 아니었어요. 원래 시내 카페에서 내리기로 했는데 저는 불안해졌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지은이한테 연락하려고 했어요. 민석아, 어디 가는 거야? 좋은 데 가요. 장모님 쉬실 곳이요. 민석이의 목소리가 달라졌습니다. 부드러움이 사라지고 차가운 톤이었어요. 저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뭔가 잘못됐어. 들킨 건가? 집에 가고 싶어? 내 집에. 집은 나중에 가요. 먼저 가실 때가 있어요. 민석이가 말을 끊었습니다. 저는 창문 밖을 보았어요. 길이 점점 좁아지고 있었습니다. 산속으로 들어가는 것 같았어요. 그때 민석이가 갑자기 차를 세웠습니다. 인적 없는 산길이었어요. 양옆으로 울창한 나무들이 서 있었습니다. 겨울이라 잎이 다 떨어져 앙상한 가지만 남아 있었어요. 스산한 풍경이었습니다. 도로에는 우리 차 말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저는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지은이한테 위치를 알려줘야 하는데 핸드폰을 만지작거렸지만 민석이가 눈치챌 것 같았어요. 장모님, 민석이가 저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서 가면이 완전히 벗겨져 있었어요. 아까 브레이크 얘기 누가 했어요? 목소리가 낮고 위협적이었습니다. 저는 침을 꿀떡 삼켰어요. 몰라. 정말 기억이 안 나. 거짓말하지 마세요. 민석이가 제 팔을 움켜잡았습니다. 아팠어요. 저는 비명을 삼켰습니다. 장모님 치매 아니시죠? 경찰서에서 그렇게 또렷하게 말씀하셨잖아요. 민석이가 비웃었습니다. 속은 척한 게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거야. 덫을 놓은 건 내가 아니라 그놈이었어. 도간에 든 쥐가 된 건 바로 나였습니다. 등에서 식은땀이 흘러내렸어요. 내가 소영이를 죽였어? 저는 더 이상 연기하지 않았습니다. 이왕 들킨 거 똑바로 물어보기로 했어요. 민석이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민석이의 입꼬리가 올라갔어요. 입가에 비열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래서 어쩔 건데요? 증거 있어요? 민석이가 비웃었습니다. 저는 녹음기를 떠올렸어요. 지금도 녹음 중이야. 계속 말하게 해야 해. 왜 그랬어? 소영이가 뭘 잘못했는데? 잘못? 돈을 안 줬죠. 사업한다고 했는데 의심만 하고. 남편 믿어주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민석이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눈에 도끼가 서려 있었어요. 장모님 건물 담보로 돈 빌리면 되는데 그게 그렇게 어려워요? 그냥 서류 몇 장에 도장만 찍으면 되는데. 소영이가 그걸 막아서 일이 꼬인 거예요.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요? 저는 치가 떨렸습니다. 돈 때문에, 고작 돈 때문에 내 딸이 죽었어. 그래서 브레이크 호스를 잘랐어? 소영이 차는 제가 자주 만졌으니까 의심 안 받죠. 정비소 직원이 이상하게 볼 리도 없고요. 깔끔했어요. 민석이가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마치 날씨 얘기하듯이요. 저는 눈앞이 벌겋게 물들었어요. 이 악마 같은 놈. 제 딸을 죽이고도 저렇게 웃을 수 있다니. 이제 장모님 차례예요. 민석이가 차 문을 열며 말했습니다. 밖으로 나오라는 것 같았어요. 저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여기서 죽는 건가? 소영이처럼. 어디 가려고? 요양원이요. 거기서 편하게 지내시면 돼요. 밥도 주고 약도 주고. 오래 안 걸려요. 한두 달이면 끝나요. 민석이가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소름 끼쳤어요. 차가운 악마의 웃음 그 자체였습니다. 저는 녹음기가 제대로 잘 작동하고 있기를 빌었습니다. 제발, 제발, 이 모든 게 녹음되고 있기를. 내가 여기서 죽더라도 이 녹음만은 반드시 세상에 남아야 해. 민석이가 차에서 내려 제 쪽 문을 열었습니다. 팔을 붙잡고 억지로 끌어내렸어요. 소나기에 힘이 들어가 팔뚝이 아팠습니다. 저는 비틀거리며 차 밖으로 나왔어요. 발밑에 낙엽이 바스락거렸습니다. 주위는 온통 나무뿐이었어요. 겨울이라 잎이 다 떨어진 앙상한 나무들이 마치 묘지의 비석처럼 서 있었습니다. 소리를 질러도 아무도 들을 수 없는 곳이었어요. 차가운 바람이 뺨을 스쳤습니다. 여기서 뭐 하려고?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민석이가 트렁크를 열었어요. 안에서 삽을 꺼냈습니다. 녹슨 쇠삽이었어요. 저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걸로 뭘 하려는 거야? 설마.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원래 요양원 데려가려고 했는데 계획이 바뀌었어요. 민석이가 삽을 들고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눈빛이 차갑게 빛났어요. 삼날에 햇빛이 번뜩였습니다. 장모님이 자꾸 문제를 일으키시니까 깔끔하게 정리해야겠어요. 여기다 묻어버리면 아무도 못 찾아요. 저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도망쳐야 해. 하지만 어디로? 사방이 산이었습니다. 길도 없고 인가도 없었어요. 72살 늙은 다리로 뛰어봤자 금방 잡힐 거예요. 저는 절망감에 휩싸였습니다. 민석아, 제발. 나한테 이러지 마. 내가 뭘 잘못했어. 평생 너한테 잘해줬잖아. 아들처럼 대했잖아. 저는 애원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두 손을 모으고 빌었습니다. 하지만 민석이는 표정 하나 바뀌지 않았어요. 마치 돌덩이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장모님이 조용히 계셨으면 이렇게까지 안 했어요. 왜 자꾸 도망치고 경찰에 가고 일을 키워요? 민석이가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저는 또 한 걸음 물러섰어요. 등 뒤에 나무가 닿았습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어요. 소영이는 어떻게 된 거야? 마지막으로 말해줘. 내 딸이 어떻게 죽었는지 알고 싶어. 저는 시간을 끌었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버텨야 했어요. 녹음기가 돌아가고 있으니까 한마디라도 더 받아내야 해. 민석이가 비웃었습니다. 말해드렸잖아요. 브레이크 호스 잘랐다고. 깔끔하게 사고사로 처리됐죠. 경찰도 전혀 의심 안 했어요. 소영이가 돈만 줬으면 안 그랬을 텐데. 자기가 자초한 거예요. 내가 인간이야? 어떻게 아내를 죽일 수가 있어? 저는 울부짖었습니다. 목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민석이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사랑한 적 없어요. 처음부터 돈 때문에 결혼한 거예요. 장모님 건물이 탐났거든요. 시장 상가 건물 5억짜리. 그거면 빚 갚고도 남죠. 저는 이가 갈렸습니다. 그래서 소영이가 죽은 거구나. 처음부터 다 거짓말이었어. 신혼여행 가서 행복해하던 소영이 얼굴이 떠올랐어요. 민석이 오빠가 너무 좋아, 엄마. 그렇게 말하던 딸의 목소리가 귀에 울렸습니다. 그때도 이놈은 연기를 하고 있었던 거야.
내 딸을 속이고 이용했어. 민석이가 삽을 들어 올렸습니다. 햇빛에 삼날이 번뜩였어요. 저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소영아, 엄마가 곧 갈게. 미안해. 복수 못해줘서. 엄마가 바보였어. 그놈을 믿은 엄마가 바보였어.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자동차 소리가 들렸어요. 엔진 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민석이가 고개를 돌렸어요. 산길 아래쪽에서 차 한 대가 먼지를 일으키며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비포장 도로라 흙먼지가 자욱했어요. 저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누군가 온다. 민석이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삽을 든 손이 떨렸어요. 누구야? 왜 여기까지? 차가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낡은 흰색 경차였어요. 저는 그 차를 알아보았습니다. 지은이 차였어요. 어제 타고 온 바로 그 차? 어떻게 여기를?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차가 급정거하며 멈췄습니다. 브레이크 소리가 날카롭게 울렸어요. 지은이가 뛰어내렸습니다. 손에 뭔가를 들고 있었어요. 핸드폰이었습니다. 화면이 환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거기서 경찰에 신고했어. 10분 안에 도착해. 지은이가 소리쳤습니다. 목소리가 떨리면서도 단호했어요. 민석이가 지은이를 노려보았습니다. 넌 또 뭐야? 어디서 나타난 거야? 소영 언니 후배요. 3개월 동안 당신 미행했어. 오늘도 처음부터 다 봤어. 역 앞에서부터 뒤따라왔다고. 지은이가 외쳤습니다. 민석이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분노와 당혹감이 뒤섞인 표정이었습니다. 지은이가 핸드폰을 높이 들었어요. 지금 녹화 중이야. 당신이 할머니한테 뭘 하려는지 다 찍었어. 삽 들고 위협하는 거 다 찍혔어. 경찰 오기 전에 도망쳐. 민석이가 주춤거렸습니다. 삽을 든 손이 흔들렸어요. 지은이가 제 쪽으로 뛰어왔습니다. 제 손을 잡고 재빨리 차 쪽으로 끌었습니다. 빨리요, 할머니. 시간 없어요. 민석이가 삽을 들고 쫓아왔습니다. 발소리가 뒤에서 들렸어요. 하지만 지은이가 먼저 저를 차에 태웠습니다. 조수석 문을 쾅 닫았어요. 지은이가 운전석에 올라타더니 시동을 걸었습니다. 급발진으로 차를 돌렸어요. 타이어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흙먼지가 뿌옇게 피어올랐어요. 차가 산길을 미끄러지듯 내려갔습니다. 지은이가 핸들을 꽉 잡고 운전했어요. 얼굴이 창백했지만 눈빛은 단단했습니다. 백미러로 민석이가 보였어요. 삽을 든 채 우리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분노에 찬 얼굴이었어요. 그 모습이 점점 작아지다가 나무에 가려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제야 숨을 몰아쉬었어요. 가슴을 쥐어짜는 것 같던 공포가 조금씩 풀렸습니다. 살았어. 살았구나. 할머니, 괜찮으세요? 지은이가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운전하느라 긴장했는지 이마에 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온몸에서 힘이 빠졌어요. 이제야 무서움이 밀려왔습니다. 조금만 늦었어도 저는 죽었을 거예요. 어떻게 알았어? 거기가 어딘지. 산속 한복판인데. 저는 간신히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지은이가 대답했습니다. 할머니 핸드폰에 위치 추적해놨어요. 어젯밤에 몰래요. 원래 루트에서 벗어나길래 이상하다 싶어서 따라간 거예요. 산길로 들어가는 거 보고 바로 경찰에 신고했어요. 다행히 늦지 않았네요. 저는 지은이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차가운 손이었어요. 이 아이도 얼마나 무서웠을까. 하지만 용감하게 따라와 줬어. 이 아이가 아니었으면 저는 그 산속에서 쓸쓸하게 죽었을 거예요.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내가 내 생명의 은인이야. 차가 산길을 벗어나 큰 도로로 나왔습니다. 저 멀리서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어요. 빨간 불빛이 반짝이며 이쪽으로 오고 있었습니다. 두 대가 나란히 달려오고 있었어요. 저는 가슴이 벅찼습니다. 지은이가 길가에 차를 세웠어요. 비상등을 켜고 경찰차를 기다렸습니다. 경찰차 두 대가 우리 앞에 멈췄어요. 문이 열리고 경찰관 4명이 내려서 다가왔습니다. 한 명은 무전기를 들고 있었어요. 신고하신 분이세요? 젊은 경찰관이 물었습니다. 30대 초반쯤 되어 보였어요. 지은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저희 할머니가 사위한테 납치당했어요. 살해 협박도 받았고요. 삽을 들고 위협했어요. 경찰관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경찰관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옷 안쪽을 더듬었어요. 속옷에 테이프로 붙여놓은 녹음기를 떼어냈습니다. 빨간 불이 여전히 깜빡이고 있었어요. 녹음이 계속되고 있었던 거예요.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야. 여기에 증거가 있어요. 저는 녹음기를 경찰관에게 건넸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손도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제 사위가 제 딸을 죽였다고 자백했어요. 차 브레이크 호스를 잘랐대요. 저도 죽이려고 했고요. 여기다 묻어버리겠다고 했어요. 다 녹음돼 있어요. 한마디도 빠짐없이요. 경찰관의 눈이 커졌습니다. 녹음기를 받아들고 자세히 살펴보았어요. 다른 경찰관에게 뭔가를 지시했습니다. 무전기로 연락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용의자 위치 확인. 산길에 있다고 합니다. 지원 요청. 경찰관이 저를 안심시켰어요. 걱정 마세요, 어머님. 곧 잡겠습니다. 어머님은 이제 안전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드디어 끝이 보이는구나. 소영아, 엄마가 해냈어. 그놈 잡힐 거야. 내 억울한 죽음의 진실이 밝혀질 거야. 지은이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제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따뜻했습니다. 저는 지은이 품에서 한참을 울었어요. 공포와 분노와 슬픔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동안 참아왔던 모든 감정이 터져 나왔어요. 조금 전까지 삽을 든 민석이가 저를 노려보던 장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소영이도 이렇게 무서웠겠지. 브레이크가 안 밟히는 걸 알았을 때 얼마나 무서웠을까. 그 생각에 더 서럽게 울었어요. 30분쯤 지났을까요? 무전기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직거리는 소리 사이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용의자 체포 완료. 산길에서 도주하다가 붙잡혔습니다. 현재 순찰차에 탑승 중. 경찰관이 우리에게 알려주었어요. 민석이가 잡혔대요. 저는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온몸에서 힘이 빠지면서 동시에 안도감이 밀려왔어요. 드디어 그놈이 잡혔어. 녹음 파일 확인해 봐야겠지만 자백 내용이 사실이라면 살인 혐의로 구속수사 들어갑니다. 어머님 딸분 사건도 재수사 요청하겠습니다. 경찰관이 말했습니다. 저는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살인 혐의. 그래, 그놈은 살인자야. 내 딸을 죽인 살인자. 그놈 때문에 내 소영이가 차가운 땅 속에 묻혔어. 이제야 세상이 그 진실을 알게 될 거예요. 6개월 만에야. 저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치고 있었어요. 따뜻한 겨울 햇살이었습니다. 소영아, 보고 있니? 엄마가 해냈어. 내 원한 풀어줄게. 그놈 평생 감옥에서 썩게 할 거야. 내가 얼마나 억울했을지 엄마가 다 알아. 무서웠지. 무서웠을 거야. 이제 편히 쉬어라.
눈물이 또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슬픔만이 아니었어요. 안도와 해방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6개월 동안 가슴에 맺혀 있던 한이 조금씩 풀리는 것 같았어요. 아직 갈 길이 멀지만 첫 번째 고비는 넘겼습니다. 소영이를 위해,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해 끝까지 싸울 거예요. 반드시 이길 거예요. 소영이가 지켜보고 있으니까. 6개월이 지났습니다. 겨울이 가고 봄이 왔어요. 앙상하던 나뭇가지에 연두색 새싹이 돋아나고 거리에는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었습니다. 그 지옥 같던 하루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반년이나 흘렀어요. 수사, 기소, 공판 준비, 정식 재판까지 6개월이 걸렸습니다. 길고 지친 시간이었어요. 저는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갔습니다. 민석이의 선고, 공판이 있는 날이었어요. 4월의 따스한 햇살이 법원 건물에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법정 방청석 맨 앞줄에 앉았어요.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배어났어요. 옆에는 지은이가 함께 있었습니다. 6개월 동안 이 아이가 제 곁을 지켜주었어요. 경찰 조사도, 검찰 조사도 함께 다녔습니다. 악몽을 꾸고 깨면 따뜻한 차를 끓여다 주었어요. 힘든 날에는 밤새 손을 잡아주기도 했습니다. 혼자였으면 절대 버티지 못했을 거예요. 지은이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괜찮으실 거예요, 할머니. 눈빛으로 말하는 것 같았어요. 민석이가 수갑을 차고 법정에 들어왔습니다. 6개월 만에 보는 얼굴이었어요. 수염이 텁수룩하게 자라 있었고 광대뼈가 튀어나올 정도로 뺨이 푹 꺼져 있었습니다. 눈 밑에는 짙은 다크서클이 내려앉아 있었어요. 머리카락도 듬성듬성 빠져 있었습니다. 예전에 말쑥하고 다정해 보이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한때 아들처럼 여겼던 사람입니다. 명절마다 용돈도 주고 맛있는 것도 해먹이고 소영이 잘 부탁한다고 신신당부했었죠. 신혼여행 사진 보여주며 행복하다고 웃던 날이 떠올랐어요. 다 거짓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 아무 감정도 들지 않았어요. 동정심도 분노도 없었습니다. 그냥 낯선 살인자일 뿐이었어요.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민석이가 재빨리 고개를 돌렸어요. 끝까지 비겁하게. 재판장이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법정 안이 조용해졌어요. 기침 소리 하나 들리지 않았습니다. 피고인 최민석은 저 김소영을 살해한 혐의 및 장모 김옥자에 대한 살인미수 혐의로 유죄가 인정됩니다. 제 녹음 파일이 결정적 증거가 되었어요. 민석이가 직접 브레이크 호스를 잘랐다고 말한 부분, 돈 때문에 결혼했다고 말한 부분, 저를 산속에 묻어버리겠다고 협박한 부분까지요. 지은이가 핸드폰으로 녹화한 영상도 증거로 채택되었습니다. 검찰은 폐차장을 샅샅이 뒤져 소영이 찾아내도 찾아냈어요. 브레이크 호스에서 칼로 자른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변호인 측에서 아무리 발버둥 쳐도 소용없었어요. 피고인을 무기징역에 처합니다. 재판장의 선고가 떨어졌습니다. 방청석이 웅성거렸어요. 저는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무기징역. 그놈이 평생 감옥에 갇히게 됐어요. 죽을 때까지 철창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소영아, 들었니? 엄마가 해냈어. 그놈이 벌을 받게 됐어. 내 억울함이 풀렸어. 지은이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저도 지은이 손을 꽉 잡았어요. 서로의 눈에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6개월 동안 기다린 순간이었어요. 이 순간을 위해 버텨왔습니다. 민석이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벌떡 일어나 뭐라고 소리쳤습니다. 억울하다는 말이 들렸어요. 제가 함정에 빠뜨렸다고 악을 썼습니다. 하지만 교도관 2명이 양팔을 붙잡고 끌어냈어요. 민석이가 발버둥 치며
저를 노려보았습니다. 증오에 찬 눈빛이었어요. 그 눈빛이 저를 꿰뚫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무섭지 않았어요. 저 눈빛이 더는 절 해칠 수 없으니까요. 철창 안에 갇힌 짐승일 뿐이에요. 철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었어요. 법원을 나오니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따뜻했어요. 벚꽃 꽃잎이 바람에 날려 눈처럼 흩날렸습니다. 저는 크게 심호흡을 했어요. 6개월 동안 가슴을 짓누르던 무거운 돌덩이가 내려간 것 같았습니다. 하늘이 높고 파랬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회색빛이던 세상이 오늘은 색깔이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 끝났어요. 드디어 다 끝났어요. 지은이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글썽였어요. 이 아이도 3개월 동안 민석이를 미행하며 고생했죠. 경찰에 무시당하고 혼자 증거 모으고 저를 구하러 산소까지 달려왔어요. 저는 지은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고마워. 내가 없었으면 오늘 이 자리에 못 왔을 거야. 그 산속에서 죽었을 거야. 저야말로요. 소영 언니 원수 갚아서 속이 시원해요. 우리는 법원 계단에 서서 한참을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보았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일주일 뒤 저는 소영이 묘지를 찾았어요. 지은이와 함께였습니다. 버스를 2번 갈아타고 1시간 반을 달려 경기도 외곽 공원묘지에 도착했어요. 4월의 햇살이 따사롭게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꽃집에서 해바라기를 샀어요. 밝고 큰 해바라기 5송이였습니다. 소영이가 어릴 때부터 좋아하던 꽃이었어요. 해처럼 밝게 웃는 꽃이라고 했었죠. 5살 때 유치원에서 해바라기 그림을 그려온 적이 있어요. 엄마, 이거 해바라기야. 나도 이렇게 밝게 웃을 거야. 그때 소영이 목소리가 아직도 귀에 생생합니다. 공원묘지 언덕을 올라갔어요. 봄이라 잔디가 파랗게 자라 있었습니다. 민들레가 노랗게 피어 있었어요. 소영이 묘 앞에 섰습니다. 묘비에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김소영, 1989년에서 2024년, 35살에 세상을 떠난 제 딸. 한창 꽃다운 나이에 남편 손에 죽었습니다. 저는 묘비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풀이 축축했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해바라기를 내려놓고 묘비를 쓰다듬었어요. 차가운 돌이었지만 딸을 어루만지는 것 같았습니다. 소영아, 엄마 왔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놈 잡았어. 무기징역 받았어. 평생 감옥에서 나오지 못해. 내 억울함 이제 풀렸어. 엄마가 약속 지켰어.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엄마가 늦어서 미안해. 6개월이나 몰랐어. 그놈한테 속아서 내가 얼마나 억울했을까. 죽기 전에 얼마나 무서웠을까. 브레이크가 안 밟히는 걸 알았을 때 얼마나 무서웠을까. 그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찢어져. 엄마가 더 일찍 눈치챘어야 했는데. 엄마가 바보였어. 지은이가 옆에서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깨가 들썩였어요.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근데 소영아, 지은이 봐. 내 후배야. 이 아이가 엄마 목숨을 살렸어. 3개월 동안 그놈 미행하고 휴게소까지 쫓아와서 쪽지 전해주고 산속에서 엄마 구해줬어. 내가 하늘에서 보내준 거지? 엄마 외롭지 말라고 이 아이 보내준 거지? 지은이가 묘비를 향해 허리 숙여 인사했습니다. 언니, 저예요. 지은이. 할머니 잘 모실게요. 맛있는 것도 해드리고 아프시면 병원도 모셔드릴게요. 언니 대신 효도할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바람이 살랑 불었어요. 풀잎이 흔들렸습니다. 나뭇잎도 소리를 내며 움직였어요. 마치 소영이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 엄마.
고마워. 잘 됐어. 이제 걱정 마. 딸의 목소리가 바람결에 실려오는 것 같았어요. 한참을 울고 나니 마음이 조금씩 가벼워졌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보았어요.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봄 하늘이었습니다. 햇살이 따사롭게 내리쬐고 있었어요. 소영이가 웃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소영아, 엄마 이제 괜찮아. 지은이도 있고 외롭지 않아. 너는 편히 쉬어. 저는 마지막으로 묘비를 쓰다듬고 일어났습니다. 무릎이 뻣뻣했어요. 오래 앉아 있었더니 다리가 저렸습니다. 지은이가 팔을 내밀었어요. 저는 지은이 팔을 잡고 언덕을 내려왔습니다. 발걸음이 가벼웠어요. 올 때는 무거웠던 마음이 한결 편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지은이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시장에 다시 나가볼까 해. 30년 동안 해온 생선 장사야. 단골 손님들이 기다리고 있을 거야. 저도 도와드릴게요. 저 힘세요. 지은이가 팔뚝에 힘을 주며 웃었습니다. 저도 따라 웃었어요. 오랜만에 웃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지은이 손을 잡았습니다. 지은아, 나랑 같이 살래? 혼자 그 좁은 원룸에서 살지 말고 우리 집에서 살아. 방 2개짜리 아파트야. 널널해. 지은이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정말요? 저 정말 그래도 돼요? 소영이가 하늘에서 부탁한 거라고 생각할게. 엄마 외롭지 말라고 널 보내준 거야. 내가 넷의 딸이야. 지은이가 제 품에 안겼습니다. 어깨가 들썩였어요. 딸을 잃었지만 딸 같은 아이를 얻었습니다. 잃은 것도 있지만 얻은 것도 있었어요. 소영이가 마지막으로 보내준 선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창가에 앉아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별이 총총히 박혀 반짝이고 있었어요. 그 중 하나가 유난히 밝았습니다. 소영이 별인 것 같았어요. 저는 그 별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소영이가 저를 내려다보고 있는 것 같았어요. 잘 자, 소영아. 엄마도 잘 살게. 약속할게. 웃으면서 살게. 창밖으로 봄바람이 살랑 불어왔어요. 커튼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마치 소영이가 인사하는 것 같았어요. 잘 살아, 엄마. 행복해, 엄마. 지난 6개월을 돌아보았습니다. 그 무서웠던 하루가 떠올랐어요. 휴게소에서 쪽지를 받던 순간, 차 안에서 서류를 발견하던 순간, 관광버스에 뛰어오르던 순간, 경찰서에서 아무도 믿어주지 않던 순간, 산속에서 삽을 든 민석이를 마주하던 순간, 악몽 같은 기억이었습니다. 아직도 가끔 꿈에서 그 장면이 나와요. 깜짝 놀라 잠에서 깨곤 합니다. 하지만 살아남았어요. 72살 늙은 몸으로 버텨냈습니다. 딸의 원수를 갚았어요. 그리고 새 가족을 얻었습니다. 소영이를 잃었지만 지은이를 얻었어요. 사위를 잃었지만 진실을 얻었습니다. 72살. 남은 인생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습니다. 10년일 수도 20년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후회 없이 살 거예요. 소영이 목까지 열심히 살겠습니다. 맛있는 것도 먹고 좋은 데도 가고 웃을 일 찾아서 웃으며 살 거예요. 지은이와 함께요. 내일부터 시장에 다시 나갈 거예요. 30년 동안 해온 생선 장사를 다시 시작합니다. 손님들 얼굴 보며 웃고 흥정하고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겠습니다. 그게 딸에게 할 수 있는 마지막 약속이니까요. 소영아, 고마워. 내 엄마여서 행복했어. 내 딸이어서 행복했어. 다음 생에 다시 만나자. 그때는 엄마가 더 잘해줄게. 더 잘 지켜줄게. 사랑해. 많이 많이 사랑해.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사연이 마음에 닿았다면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사연의 주인공을 위한 따뜻한 말씀도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오늘을 응원합니다. 인생 소풍이었습니다.